자,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도 좀 한번 짚어보죠. 자, 최선호 노수련. 자, 크드름에는 뭐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비호감 조사를 보니까 약간 특이한 결과가 나왔더군요. 예, 뭐 전체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쭉 이름을 이렇게 자유롭게 써라라고 네.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한 35% 정도, 그리고 김문수 10%, 한동훈, 홍준표 4%, 그리고 오세훈 3%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 세 분의 위치 자체는 사실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 순서는 큰 의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권 후보 중에서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가고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후보가 이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MBS에서도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도 31%, 13, 6, 6, 5 이런 흐름으로 비슷한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MBS 조사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도 왜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마찬가지로 그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같이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감이 간다 37, 호감이 안 간다 59,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호감 간다 28%, 호감 안 간다 62, 홍준표 26, 69, 오세훈 24, 69, 한동훈 19, 75인데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 보수층 내에서도 아직 그 탄핵을 둘러싼 그 갈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고요. 좀 더 이제 본선에 가서 양쪽의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역대급 이 비호감 구도라는 게 여전히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기자들이 또 선거 분석 많이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 항목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선거 구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론이냐 안정론이냐, 정권 교체냐 유지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정권 유지, 그러니까 정권 유지가 될 거라는 게 39, 정권 교체가 51. 네. 이건 이제 갤럽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도층으로 이걸 또 좁혀보면은 이게 좀 더 벌어져요. 정권 유지는 27, 정권 교체는 62까지 더 벌어집니다. 마찬가지 질문을 MBS 조사에 해보면 정권 유지가 42, 정권 교체가 저거는 MBS 조사는 51, 48입니다. 이건 그 전주였고요. 이번 주에는 아마 48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중도층으로 좁혀보면 29, 59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이제 구도에 대한 인식 자체도 현재로서는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식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른바 중도와 보수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비호감을 낮추기 위한 행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국민의힘은 뭔가 지지층의 결집, 여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네. 보여집니다. 자, 김대식 의원님이 어제 나온 MBS 조사 결과 놓고 보면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비호감도 1위로 나타났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김대식 의원께서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진다. 예. 쉽게 얘기해서 대선에 나오지 마라 이런 뜻이었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걸 미리 아셨나요? 저는 이 조사를 안 해봐도 뭐 대다수 국민들, 우리 지지층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가 봐서 저는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신뢰를 하고 있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게는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이러면 이재명 대표 거를 한번 예의주시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호감도가 37%지요. 그러면 지지율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다음에 비호감도가 59%.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1등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해봤자 오차범위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김문수 후보가 됐든 홍준표 후보가 됐든 오세훈 후보가 됐든 한동훈 후보가 됐든 누가 나와도 그 상황이 스타트가 된다면 양자 구도가 될 경우에는 40대 40으로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럼 부동층에서 20이 어떤 후보에게 지원하느냐 이러는데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우리는 그런 희망상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됐다. 이러면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 중도층이 지금 현재 70% 육박하는 이런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정권 유지냐 교체냐 이거는 다들 교체로 보는 거지. 예를 들어 설령 윤석열 정권에서 다른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해도
이 교체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흐름도를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냐 이러면은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선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봐요. 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저기는 어떤 후보가 나와도 유일 체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분산이 돼 있어요. 지금 대통령도 보호해야 되고 여사도 보호해야 되고 헌법재판관도 가야 되고 무슨 광화문도 가야 되고 명태균도 보호하셔야 되고. 이러한 상황 명태균은 보호할 생각은 없죠. 그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때문에 이 메시지가 굉장히 흩어진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는 여기에 대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 여론조사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장경태 의원. 일단 저도 어제 이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이제 누가 줘서 아직 다는 못 읽어봤는데 이 책을 보니까 주 내용이 그거더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좀 미안한 감정을 많이 드러냈고 주 저격 대상이 바로 이재명 대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계엄령도 선포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번엔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도 안 된다. 민주당이 다수니까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계엄 선포를 많이 했던 정당은 국민의힘의 전신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이 계엄 선포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찌됐건 이 여러 민주주의를 지켜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 또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노력해온 건 전 국민들이 아시리라 봅니다. 이 한동훈 대표의 책은 제가 죄송하지만 볼 생각이 아직 없긴 한데요. 뭐 발췌되면 언론을 통해서 잘 요약해서 볼 생각인데 어찌됐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탄핵 인용 전에 나오면 배신자고 탄핵 인용 후에 나오면 구세주가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좀 들썩들썩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고요. 어찌됐건 지금 어제 보수 지지층에서는 결국 태양은 하나밖에 뜰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보수 지지층의 지지는 있는 것이죠, 일정하게. 그 상황에서 이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대선 후보로서 등극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럼 당연히 배신자 프레임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인용 이후에 이 괴멸될 위기감이 팽배했을 때 본인이 나오면 구세주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 좀 너무 좀 조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 MBS 조사의 호감도는 사실 호감도는 이렇게 평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지지율 격차가 많기 때문에 호감도가 나올 텐데요. 저희가 볼 때 이 대선 후보군을 볼 때 보통 지지율 5%가 나오면 후보군으로 분류하고요. 15% 정도 나오면 경쟁군으로 분류하고 25% 정도 나오면 대선 주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35%가 넘어서면 사실상 대세론이 확립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35%, 김문수 후보 10% 갤럽 조사의 기준에서 한동훈 홍준표 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 지금 추이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인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또 지지분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호감도 조사라는 것을 빌미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뭐 여론조사에 큰 의미가 없다. 여론조사에서도 경쟁력 조사와 적합도 조사, 지지도 조사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지도자 선호도 조사,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정도를 비교 분석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 정도의 대선 후보군, 또 10%, 15% 정도 가고 있는 지금 경쟁군과 다르게 35%는 사실상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 패널들께서 뭐 박스권이다 얘기하실 수 있지만 아니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10%가 박스권이지 35%가 박스권이라고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스권 네. 표현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짧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책 출간과 함께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한 보수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개헌에 대한 구상도 밝혔는데요. 자,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에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임기 단축 개헌론은 윤석열 대통령도 최후 진술에서 얘기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사항이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네. 저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정치, 주식, 골프는 타이밍인데 우리 한동훈 대표는 참 저하고 수없이 대화도 해보고 이래 했지만은 타이밍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장영태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왜 어제 그저께 대통령의 최후 변수를 진술을 했는데 어제 꼭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음악이 아름다운 줄 아느냐? 쉼표가 있어서 아름다운 거다. 좀 쉬울 필요가 있다. 지금 후퇴한 지가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 국민들 속에서 조금 멀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년 전은 아니지만은 네. 한동훈 대표 출마하기 직전에 당대표 출마하기 직전에 독일 가라. 독일에 가서 남북 문제를 좀 연구해봐라. 그리고 스웨덴에 가서 복지 문제를 연구해봐라. 한 3개월씩. 그리고 보수의 본류인 영국 가라. 거기서 3개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차세대 주자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봐라. 지금쯤 말이죠. 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제 조언을 듣고 미국에 가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었으면은 한동훈 대표를 이길 주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빨리 핀 꽃은 빨리 시드는 말이다 하는 것을 인용을 했는데 이 한동훈 대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제가 쭉 그동안의 경험과 또 경륜과 우리 한동훈 대표보다는 수많은 일을 제가 해왔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는 평생 검사만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하고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비대위원하고 당대표 잠깐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전체가 그렇게 한양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네. 초선과 다선 의원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경륜이거든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동훈 대표는 본인 소신도 뚜렷하고 또 본인이 좀 많은 확신에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기하고 네.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오게 되면은 저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늘 이렇게 강조했고 네.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김대식 의원께서 혹시 대학에 오래 계셔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짜시는 데는 귀재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흥미로운 주자들의 만남도 있었는데, 자, 최순원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기 대선 여권 주자 1, 2위를 다투는 네. 김문수 장관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만났다고요? 오늘 대구 달서구 문화예술회관에서 2.28 대구 학생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게 네. 이제 보훈부가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국무위원 중에 유일하게 김문수 장관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시장하고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홍 시장보다 김문수 장관이 3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서 문수형 뭐 이렇게 네. 하고 홍 시장 이렇게 부르고 네, 두 분 다 70이 넘으신 건 같죠? 그렇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1996년 총선 때 그렇게 같이 정계에 입문했거든요. 네. YS 정권 시절에. 그래서 뭐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가 되면서 저 부분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단 김문수 장관이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한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어떤 조기 대선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굳이 저 자리에 왜 갔을까를 가지고 조금 말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김문수 장관 설명은 저 2.28 학생운동에 모교인 경북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 인연 때문에 간다. 그리고 네. 실제로 대구에서 수성갑인가요? 뭐 네. 당협위원장도 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간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장경태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자, 김대식 의원은 뭐 같은 국민의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좀 불편할 것 같고, 자, 이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 중에 이재명 대표 상대라면 어떤 분이 더 좋습니까? 뭐 두 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찌됐건 김문수 장관께서는 워낙 강경 지지층에게만 좀 지지를 받고 계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다 할 정치적 성과가 없습니다. 뭐 도지사 시절에 119에 쓸데없이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요 라고 관등서명 대라고 한 사건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도지사인데 실제- 그러셨죠? 네, 도지사 때 그러셨고 사실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아마 외연 확장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세훈, 홍준표 시장 두 분은 지금 명태균 건을 아마 넘어서야 될 텐데 아마 탄핵이 아직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대로 이 잔칫날 돼지를 잡는 거다라는 말처럼 탄핵 인용 전에는 시장에 대한 이 폭로가 되겠지만 탄핵 인용 이후에는 대선 후보에 대한 폭로가 되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 체급도 달라지실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탄핵 인용 이후에 아마 두 분 모두 오세훈, 홍준표 시장 두 분 모두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있는 또 혹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미 대납 의혹 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넘어야 될 산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두 분 다 뭐 특별히 뭐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 모두 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자, 어제 이 자리에 나왔었는데요.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단연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차기 대선은 내가 이길 거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은 대선 얘기를 하긴 좀 섣부르고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퇴행을 막는 일 여기에 뭐 정말 총력을 다해야 될 시점이라서 그 대선 얘기를 하는 건 부적당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네. 제1당의 대표여서 더군다나 뭐 재판도 많이 받고 막 그 많이 이제 보이잖아요. 어제도 다녀오셨죠? 네, 네, 관심이 높으니까 네. 지지도 높은 측면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아직 관심도가 떨어지고 노출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어서 저게 그래프상 우리가 좀 우뚝 섰다고 자만할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네, 자 김재식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겸손하게 얘기합니다만 사실상 이 지지율 1위라는 데 대한 자신감이 좀 엿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대선이 와도 해볼 만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대1로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 맞아요. 노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는 지지도도 올라가고, 왜냐면은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렇게 면접 조사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네. 자기가 많이 들었던 이름이 자동적으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심리적인 네. 게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 이미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달리고 있어서 우리는 유일 체제로 우리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될 거로 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수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수에 이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충분하게 이재명 대표가 걸어온 길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저 다들 질인사 대천명 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네. 자, 최선호 선수는 네. 이재명 대표 연일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어제는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고, 네. 자, 임종석 실장이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이재명 넘어서는 사람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오늘은 또 김동연 지사를 만난다고 그래요. 네. 이런 통합 행보가 현재까지는 효과가 좀 있는 거로 보이나요? 일단 각을 세워왔던 그 이른바 비명계라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누그러졌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 가장 강하게 어찌 보면 각을 세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을 좀 응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쓴소리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큰 흐름에서 보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같이 간다라는 점에서는 같이 이야기를 했고, 뭐 이재명 대표는 운동장 넓게 쓴다라는 말을 그득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이제 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렸을 때 이번 대선을, 그러니까 지난 탄핵,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대1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때는 3자 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까지 나와서 3자 그렇죠. 구도였어요. 네. 41.1%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선됐습니다. 근데 과연 그럼 이번 대선은 어떻게 될까? 아마 1대1 구도에 가깝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뭐 제3의 후보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1대1 구도라고 봤을 때 또 하나의 변수, 지난번 같은 그때는 우리 심상정 후보가 뭐 그 당시에
그 17년 같은 경우에는 6% 넘는 네. 지지율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지난 대선 22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2.3%를 얻었습니다. 그런 왼쪽에 있는 후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시 언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왼쪽에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1대1 대결 구도라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전략을 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다른 이야기 안 나오게 전체 끌어모으는 그런 통합의 행보라는 건 필연입니다. 그리고 중도와 보수로 확장하는 게 필연이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의 행보를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 해나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유효하지 않은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선호 논설위원, 장경태 의원, 김대식 의원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